서울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민족의 젖줄 한강. 변함없는 모습으로 유유히 흐르며 5천년 한민족의 역사를 함께해온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이곳에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의 아픔이 이어지고 있다. 건너서 여기 있는 노량진 그 사육식 묘지, 여기 현충원, 여 한강 옆에서 딱 나온 거잖아. 아직까지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고 땅 밑에서 불현듯 고개를 내미는 잊고 있던 우리의 아픈 과거. 바위 가득 선명하게 남아있는 총탄 자국들은 이곳이 처절한 격전의 현장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여기 이런 거 거의 총탄 자국인데 이건 거의 총탄 자국. 제가 보기에는 몇백 구 정도는 여기에 매장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마음속에서는 정말로 그 뻘이라도 다 긁어내고 찾고 싶은 심정이 가득하죠. 전국에서 발굴된 6.25 전쟁 전사자 유해가 모두 모이는 곳. 잊고 있던 전쟁의 흔적을 고스란히 만날 수 있는 이곳에서 조금은 특별한 주인공을 만날 수 있다. 2011년도에 노량진 한강 근처에 있는 사육심묘에서 발굴된 유해입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이 조각들은 드물게 서울시내 한복판,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바로 그곳에서 발굴된 6.25 전쟁 전사자의 유해다.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 전쟁의 폭풍이 몰아쳤다. 저쪽 천호동 쪽으로부터 강둑에 전부 대포를 쏘는데 저녁이면 불바다야. 펑펑. 고도 뭐 그때는 뭐 200피트 뭐 어떨 때는 막 50m 저까지 내려가서 손으로 폭탄 떨어뜨렸으니까요. 한강선 방어는 대한민국을 구했고 국군을 제기시켰습니다. 한강을 사수하라. 조국의 운명을 건 6일간의 사투. 65년 전 여름 한강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기습적으로 공격을 시작한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3일 만에 남한의 심장부인 서울의 주인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태극기가 내려가고 인공기가 개양된 중앙청은 북한군 사령부가 됐고 도심 한복판엔 북한군 전차가 활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이 갑자기 한강에서 진격을 멈췄습니다. 북한군이 서울을 완전히 점령한 것은 6월 28일 오전. 그리고 그들이 한강을 건너 다시 본격적인 남진을 이어간 것은 엿새 만인 7월 4일. 바로 이 6일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꿔놓게 되는데요. 1950년 6월 한강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38선 전역에서 기습적으로 총공격을 시작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세상이 뒤바뀌었다. 6월 28일 서울은 해방됐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밀고 내려오는 소련제 전차의 무시무시한 위력 앞에 국군은 속수무책이었다. 전면 남침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런데 파죽지세의 북한군을 막아선 것은 바로 한강이었다. 한강 이남에 방어선을 구축한 국군의 목숨을 건 사투가 시작된 것이다. 65년 전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격전의 현장. 한강을 마주한 이곳에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조국을 위해 전쟁의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던 용사들이 역사의 현장에 함께 모였다. 형님! 앞으로 싫어. 우리도 이제 얼마 안 있어 갈 테니까 그때 만나자. 북한군에 밀려 제대로 방어할 새도 없이 후퇴를 거듭하며 강 이남으로 퇴각한 이들은 한강을 중심으로 진지를 구축했다. 48년 군에 입대해가지고서 목에 걸고서 그냥 나 생명 다할 때까지 열심히 싸워한 거죠. 그 우리는 이제 짜고 이제 밤새보고 여기 와서 영등포구청부터 양화나루 돌출고지까지 방어벽을 만든 이들의 지상 과제는 강을 넘어 남하하는 북한군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서대 건너오고 싸우고 전부 이게 서대를 배치하고 이 고지 뒤에 이게 서대가 배치된 거야. 거기서 배를 이용해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이게 중대와 이게 대대병력이 들어오는 걸 완전히 그냥 몰살시켜버리고 말아서 다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냥 다 죽었버려. 어느 날 밤인데 살랑살랑하는 소리가 나, 야밤에. 보니까 물이 이렇게 딱 하면은 아무리 어두워도 보인다고. 거기다 대고 그냥 집중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그냥 3일 동안을 여기서 하여간 그 탄창 다 써버렸어. 뭐 죽었는지도 모르지. 오면 그냥 사격해라 그러니까 그냥 칼빙이니까 칼빙 쏘고. 응? 6월 28일 북한군의 서울 점령 이후 무려 일주일 가까이 한강을 지킨 백골부대 용사들. 그 처절한 전투의 중심에 있었던 주인공을 찾아가 봤다. 안녕하세요. 예, 들어오셔요. 서릿발치는 기세로 300여 명의 중대원을 이끌던 패기 넘치던 중대장은 이제 아들의 부축을 받아야만 하는 구순의 노병이 됐다. 목에 눈물이 나와요. 제가 3년 동안 세배도 못 왔어요. 제가 아프니까. 살아있던 분은 전쟁의 포화 속에 떠나간 전우들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진다. 65년의 세월이 지났건만 그날의 기억은 바로 어제처럼 생생하다. 민군 100건이 오는 걸 갖다가 그것도 100m 가까이 접근했을 때 배로 쏘아지 그 전에는 탄약을 쏘아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100건 가까이 왔을 때에 쏘아가지고 배를 6,000척이나 하고. 당시의 상황은 김상덕 중대장이 직접 쓴 참전 수기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대원들은 곡괭이, 야전삽, 대검 등 이용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호를 파기 시작했다. 눈앞까지 침투한 이 적에 대하여 수류탄 공격을 계속적으로 가했다. 강가에 상륙하지 못한 적병들은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고 강가에 상륙했던 적병들은 부상을 당해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녔다. 그래서 한 3,400명 가까이 내가 이끌고 한강에서 방어했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100명. 이거는 일을 해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생존하고 있는 이상 이 나라를 일을 해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한강 이남의 24km에 달하는 방어선을 구축하고 벌인 6일간의 처절한 사투. 이것이 바로 한강선 방어 전투다. 이는 북한군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속전속결로 남한을 점령하려던 북한군의 남침 계획은 차질을 빚기 시작한다. 북한이 가장 중시한 것이 서울 부근에서 국군 주력을 갖다가 포위 섬멸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 지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지만은 전면에 3개 사단을 투입을 해서 압박을 하고 좌우에서 이 포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2일 내지 7일 안에 남한 전체를 석권할 수 있다라고 계획도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쟁 직전 만들어진 북한의 남침 작전도 이에 따르면 1차 목표는 서울, 수원, 원주, 삼척
그 이후에는 세 방향으로 나뉘어서 한반도 남단을 완전히 점령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려 했던 북한의 의도가 담겨 있다. 미국은 우리 이제 국군의 당시 상황을 이제 미 군사 고문단은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 이제 미군이 그 지상군이 이제 들어올 그런 이제 그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3일 정도는 한강선에서 우리 국군이 좀 지탱을 좀 해줘야 된다. 최소한 3일만 이제 버텨줘라. 그러면은 우리 미군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이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하에 남침을 강행한 북한군에 우리 군은 어떻게 맞섰던 것일까? 당시 한강에서 벌어졌던 전투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을 찾기 위해 육군 기록 정보 관리단을 찾았다. 대한민국 육군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이곳에서 한강선 방어 전투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을까? 육군 기록 정보단의 서고 한쪽을 가득 메우고 있는 전투 상보. 전투별로 분류된 전투 상보에는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각종 전투에 대한 기록들이 세세하게 담겨 있다. 전투 상보에는 일단 적 상황, 그다음 아군 상황, 그리고 이제 전투 기록들에 대한 세부 내용, 그리고 전투에 대한 성과 분석 이런 것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자료들 속에서 찾아낸 6.25 전쟁 당시의 전투 상보. 이를 통해 부대의 이동 경로부터 전술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강선 방어 전투에 참전했던 부대들 중 수도사단의 전투 상보. 여기엔 6월 29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한강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상황들이 기록돼 있다. 그런데 여기에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바로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여의도라는 지명. 기록이 남아있는 나흘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대규모의 교전이 벌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여의도 비행장은 하루에도 5, 6차례 주인이 바뀔 정도로 아주 치열한 격전장이었습니다. 당시 여의도에선 왜 그토록 치열한 격전이 벌어진 것일까? 지금은 이렇게 아주 아스팔트가 이렇게 연하게 빌딩이 들어서 있지만 허벌판이야. 이게 전부 백사장 아니면 팔지로. 여기 도로도 없었고 다 도로도 없지. 도로가 어디 있어. 22살에 6.25 전쟁에 참전했던 김구현 할아버지는 그 불타는 격전의 현장을 기억하고 있었다. 여긴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불바다야. 난 그 불바다가 서로 죽이고 싸우는 그 살기장이야.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밀려나면 안 되니까. 또 그 밀어내고 이럴 적엔 아군이 움직이는 걸 봐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북에서는 그냥 포로 그냥 여기서 그냥 몇백 발씩 그냥 집중 사격을 하는 거야. 또 다른 자료에는 여의도를 둘러싼 좀 더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다. 바로 여의도 비행장 탈환 작전. 명령은 11중대장 김광해에게 내려졌다.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간 여의도 비행장을 다시 탈환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김광해. 그는 과연 누구일까? 육군 본부에 보관돼 있는 장교 기록표를 통해 제8연대 3대대 11중대장 김광해 대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때 이제 당시 8년대장이 이제 서정철 중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정철 중령이 이제 3대장에게 임무를 줍니다. 여의도를 확보를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임무를 당시 이제 그 3대 대장은 11중대장이었던 김광해 대위에게 부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김광해 대위가 그 여의도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북한군을 기습 공격을 해서 그걸 확보를 하게 됩니다. 명령을 받은 김광해 대위는 중대원들을 이끌고 여의도 비행장으로 향한다. 군인도 무기도 부족했던 국군. 그러나 죽음을 무릅쓴 격전 끝에 마침내 비행장을 점령하고 북한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여의도 비행장이었을까? 의문을 풀기 위해 1950년대 여의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국방지형정보단을 찾았다. 54년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지금은 한강대교로 불리는 한강인도교. 끊어진 다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인다. 또한 1950년대에 촬영된 항공사진 속에서 지금과는 다른 한강 주변의 지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50년대 사진다 보니 이 보시는 지도 여의도 지역은 전체적으로는 공항을 제외하고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지금과는 달리 넓은 모래밭이 자리 잡고 있던 여의도를 북한군이 차지하게 될 경우 강을 건너지 않고도 영등포를 통해 한강 이남으로 바로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천혜의 거점을 빼앗긴 북한군은 엄청난 집중 포격을 퍼붓기 시작하고 비행장 탈환에 성공했던 우리 군은 위기를 맞게 된다. 기록에 따르면 적의 포격을 견디다 못한 김광해 대위가 비행장 경납고로 대원들을 대피시킨다. 그러나 그곳에도 맹렬한 포격이 가해져 경납고가 화염에 휩싸였으며 결국 김광해 대위를 비롯한 수많은 장병들은 전사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만약에 북한군의 주력이 여의도를 점령을 한다면은 영등포로 쉽게 건너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 대해서 점령한 적에 대해서 2번씩이나 반격 작전을 통해서 탈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 그 반격에 가담한 국군 장병들은 북한군의 이 화포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전사한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곳 서울 현충원의 17묘역 한쪽에는 특히 조국의 하늘을 지키다 산화한 대한민국 공군이 모셔져 있습니다. (1950년 6월 30일) 서울 상공에서 전사한 공군 소위 이경복과 공군 소위 백성음의 묘비가 바라보고 있는 곳은 바로 한강 북쪽입니다. 이들이 산화한 서울 상공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묘역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6.25 전쟁 발발 당시 대한민국 공군은 단 한 대의 전투기도 보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연락이나 지휘관 수송 임무를 수행하는 연락기 12대와 훈련기 10대가 우리 공군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폭탄을 가슴에 안은 채 연락기에 올라탄 우리 공군은 서울 상공을 향해 출격했습니다. 세계 항공전사의 유례가 없는 처절하고 결연한 전투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전쟁과 후퇴로 인해 우리 군은 사람도 부족했고 준비된 무기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계속됐고 침략군에 맞서 싸워야 했다. 참 오랜만이다. 65년 전 공군에 입대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전쟁을 맞이하게 된 신관식 씨. 이 비행기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프로펠러를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이거를 확 돌려야 돼. 그래야 퐁 하고서 이제 시동이 걸린다고. 당시 우리 공군이 보유한 것은 전투 능력이 전혀 없는 연락기와 훈련기가 전부. 그것도 총 22대에 불과했다. 그에 반해 북한은 소련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84대의 전투기를 비롯해 잘 훈련된 전투기 조종사들까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공군력을 갖추고 있었다. 전쟁이 났는데 비행기가 있어야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전쟁의 화마에 휩싸인 조국의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필사적인 방법을 동원하기에 이른다. 그 당시에 한 7시 해가 넘어갈, 여름에는 날씨가 길으니까 해가 넘어갈 길인데 이경복 상사가 와가지고 저 미아리 쪽에 간다.
저 그쪽으로 의정부 쪽으로 폭탄 2개를 여기다 의자에다 놨다고. 의자에다 놓고 6월 26일 오후 연락기에 폭탄을 실은 채 여의도 비행장을 출발. 한 10분 정도 비행하다가 야 지금 저 아래 불이 나고 막 그 하는데 보이지? 거기다 떨어뜨린다 이거야. 서울로 진입하려는 북한군 전차를 향해 맨손으로 폭탄을 투하한다. 그마저도 아직 검증도 채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험 제작 폭탄. 백척간두에선 조국을 지키고자 나선 목숨을 건 비행이었다. 그리고 한국전쟁 초기에 그 대한민국 공군에서 사용하고 있던 L4 항공기를 포함해서 모두 사용을 했던 그런 폭탄이 되겠습니다. 저 적군 탱크가 일렬로 쭉 오다가 비행기에 가면 서요. 서가지고 꼭 가면은 포가 저 한번 비행기를 보고 이렇게 오는 걸 보고 그리고 내려가면 팍 쏩니다. 고도 뭐 그때는 뭐 200피트 뭐 어떨 때는 막 50m 저음까지 내려가서 손으로 폭탄 떨어뜨렸으니까요. 한강의 수령님의 배하장 보고서고요. 노량진 상공에서 피탄 전사. 네, 두 분이 동일하게 노량진 상공에서 전사하신 겁니다. 노량진 상공에서 함께 전사한 이경복 백성음 1등 상사. 한강 방어선 인근의 정찰 임무를 맡았던 두 사람은 북한군의 집중 포격에 전사하고 만다. 당시 우리 공군에게 주어졌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정찰. 전세가 유동적인 상황에서는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때 명령이 적진을 파악하려면은 높이 뜨면 모르니까 저공으로 들어가서 정찰해라. 적어도 1000피트 이하를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줬는데 1000피트를 그러면 300m입니다. 고도가. 300m면은 저공으로 비행기가 들어오면은 대공 사격을 하면은 100m 이내에 들어오면요. 기관포가 3대만 가지고 쏘면은 집중 사격 받으면 떨어집니다. 근데 1000피트 이하를 떠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정찰을 하다가 집중사격 맞고 그대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6.25 전쟁 초기 이렇게 연락기와 훈련기만으로 지탱하던 우리 공군에 일대 전환이 일어난다. 7월 3일 전투 요보에 새로운 항공기가 등장한 것이다. 바로 F-51. F-51의 도입은 우리 공군에 있어서는 대단히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최초의 이제 전투기를 확보하는 사건이었고요. 6.25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공군이 작전다운 작전, 또 전투 임무다운 전투 임무에 실질적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F-51이 인수되면서 열린 거죠. 그 인솔단을 지휘했던 게 이제 이근석 대령입니다. 1949년 대한민국 공군 창설 주역 중 한 명인 이근석 당시 대령. 뛰어난 공군 조종사이자 공군 비행단 단장이었던 이근석 대령은 6.25 전쟁 발발 다음 날인 6월 26일 대한민국 공군 최초 전투기 인수를 위해 일본 이타츠케 기지로 향한다. 그리고 엿새 만인 7월 2일 10대의 F-51 전투기를 이끌고 드디어 고국 땅을 밟는다. 공군기지로 도착을 했는데 바로 뭐 비행훈련을 하지는 못했어요. 뭐 항공기들이 정비 상태에도 있었고 또 악천후도 있었기 때문에 훈련을 제대로 못하다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 전황이 다급하게 돌아가는데 한가하게 기다리면서 훈련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투기 인수를 위해 특별히 선발된 10명의 조종사. 당장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암담한 상황 속에 조국의 전황은 하루가 다르게 다급해지고 있었다. 결국 이근석 대령은 결단을 내린다. 30분가량의 아주 짧은 비행 훈련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귀국길에 오른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인 7월 3일. 휴식의 시간도 없이 서울 상공을 향해 바로 추격에 나선다. 세 명의 다른 동료 조종사들을 이끌고 편대장으로서 전투에 나선 이근석 대령은 첫 출격에서 적군의 탱크와 트럭,
탄약 집적소 등을 파괴하고 적병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린다. 대한민국 공군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이근석 대령은 어떤 사람일까? 그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미국 뉴저지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근석 대령의 아내인 김숙자 씨. 언제나 당당하고 유쾌했던 남편과의 추억은 6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영화 장면처럼 생생하다. 만난 지 2달 만에 약혼에 바로 결혼을 할 만큼 서로에게 완전히 반했던 두 사람. 그러나 영원할 줄 알았던 행복은 결혼 19개월 만에 시작된 전쟁으로 산산조각났다. 일요일 날 아침에 불안한 비상이 걸려와가지고 불안한 얼굴로 나간 거의 마지막이죠. 말할 겨를도 없이 차리고 군복 차림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아마 부관한테 가족을 부탁한 건가 봐요. 그러니까 부관이 와서 이제 서울로만 광화문 그 신우님 댁에다가 우리 딸하고 기저귀 가방만 가지고 우유하고 가지고 챙기고 몸만 나왔어요. 그때는 벌써 백날 유복자를 뵀을 때예요. 일본에서 F-51 전투기를 가져온 지 이틀째. 동료 조종사들과 함께 또다시 서울 쪽을 향해 출격에 나섰던 이근석 대령은 북한군 탱크 2대를 격파했으나 뒤이은 적군의 집중 포격에 의해 전사하고 말았다. 6.25 전쟁이 시작된 지 열흘째 7월 4일의 일이었다. 그러니까 통곡이 나온 거죠. 통곡. 진짜 이제 조금 불길하고 그렇지만 그 내려가는 도중에 그 시체가 폭발돼서 이제 탄 시체가 이 옆에 다 탄 것이 남대문에서부터 쭉 그 본부까지 걸어갈 때 그걸 보면서 헤치면서 걸어간 거예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목숨을 건 출격을 감행한 우리 공군. 그 하늘길을 따라 또 하나의 희망이 날아들었다. 메가더가 한강 방어선을 시찰하기 위해 급히 한반도로 날아온 것이다. 1950년 6월 29일 수원 비행장에 도착한 메가더 사령관은 직접 전황을 확인하고 작전 회의를 진행한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최근 메가더의 이 전선 시찰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가 공개됐다. 이동 경로가 표시된 비행 지도는 물론 항법사 기록, 기상 예보 등으로 구성된 당시 비행 기록이다. 이 기록들은 그동안 메가더 사령관의 방문 뒤에 숨어있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해준다. 그러니까 일본 전국, 한반도 전체가 엄청나게 구름만 끼고 비가 많이 온 그런 사안의 기약도고 거기에 따르는 비행 계획의 일부분을 여기 표시한 거예요. 고생스러운 비행을 했다 이거예요. 이런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비행하려면 아마 10명 중에 9명은 비행 못합니다고 했을 거예요. 한강 방어선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메가더 사령관의 행로는 생각보다 순탄치 않았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무리한 비행을 강행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메가더 장군으로서는 지체할 수 없는 긴박한 그런 상황을 봐가지고 그렇게 강행했다고 봐야만 된다 이거죠.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전선 시찰을 강행한 메가더는 한국전과 관련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현장에 메가더와 함께한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다. 바로 미국 일간지인 뉴욕 헤럴드 트리뷴의 기자 마거리트 히긴스. 6.25 전쟁 발발 이틀 뒤인 6월 27일 그녀는 전쟁의 포성이 울려 퍼지는 김포 비행장에 도착한다.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 베트남 전쟁을 취재한 세계적인 종군 기자인 히긴스는 그렇게 전쟁의 포화 속으로 뛰어든 것이다. 미국 뉴욕 공공도서관.
메가더의 한강 방어선 시찰을 취재한 히긴스는 당시 상황을 어떻게 보도했을까? 메가더의 전선 시찰로 공황 상태가 종료됐고 방어가 강화됐다는 6월 29일자 보도. 메가더 장군의 수원 방문 소식은 순식간에 한국군에게 전달됐다. 이는 미국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시찰을 마친 메가더는 일본으로 향했고 히긴스에게 동승을 권유했다. 그녀는 비행기에서 한국전의 전황을 바꾸게 될 메가더의 작전 계획을 단독 취재할 수 있었다. 히긴스가 취재한 메가더의 계획은 무엇일까? 미군 2개 사단만 준다면 한국을 지킬 수 있다. 트루먼 대통령에게 사단 규모의 미군 파병을 요청하겠다. 6월 30일 메가더가 미 합동참모본부에 보낸 전선 시찰 보고서에는 초기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미 지상군 2개 사단의 병력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만약 그때 메가더 장군이 한국 상황을 이제 알기 위해서 오려고 했을 때 한강 방어선이 만약에 지탱되지 않았더라고는 그런 이제 기회를 얻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됐다고는 전쟁은 북한군의 의도대로 한 달 만에 끝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다음 날인 7월 1일 일본에 주둔 중이던 미 24사단 스미스 특수부대가 부산에 도착했다. 전세 역전의 희망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히긴스에 대한 자료를 다수 보관하고 있는 시러큐스 대학 연구센터를 찾았다. 그녀는 개전 초기부터 약 8개월 동안 6.25 전쟁을 집중 보도했다. 마거리트 히긴스의 신문 기사를 통해 한국 전쟁의 실상이 전 세계로 다전됐다. 6.25 전쟁이 벌어진 3년 동안 취재한 것으로 알려진 종군 기자는 약 270명. 그 가운데 여성 종군 기자는 히긴스가 거의 유일했다. 특히 히긴스의 War in Korea, 즉 한국 전쟁은 6.25 전쟁에 관한 최초의 단행본이다. 이 책에는 그녀가 목격한 전쟁 당시 정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메가더의 보좌관들은 조수관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인천 상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She was in correspondence with, so we get a window onto this period of time, not only from her perspective firsthand on the front lines, but also from these other international people and their institutions and their interests. So I think there's a lot of material there for historians to grapple with. 전투는 히긴스에 의해 생생하게 기록됐다. 드레스보다 군복이 더 잘 어울리는 여자. 화장품 대신 진흙을 바른 여자로 불린 종군 기자 히긴스. 그녀의 목숨을 건 취재기는 미국 종군 기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1951년 마거레트 히긴스는 인천 상륙작전 기사를 위시한 다수의 한국전 보도로 여성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는다. I think it's incredible. I think she really was instrumental for female journalists, war correspondents, to be able to be at the front line. And her Pulitzer, the first woman to win the Pulitzer Prize, demonstrates that incredible contribution that she made. And I think that she really opened the doors for a lot of people. 6.25 전쟁 당시 보병 장교로 참전했던 한 미군의 저서에는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북한군에 포위된 미군 부대를 기습작전으로 구출한 국군에 관한 기록인데요. 흥미로운 건 이 국군 부대의 정체가 다름 아닌 기병대라는 사실입니다. 말을 타고 싸우는 이 기마부대는 한강 도하를 시도하는 북한군을 격퇴하는 데도 위력을 발휘하는데요.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후의 기병대, 그 실체를 추적합니다. 북한군이 미군 포병 중대진지를 포위하였다. 대한민국 기병들이 서쪽에서 적의 대열 속에 뛰어든 틈을 타 중대는 질서 있게 빠져나갔다. 신출 귀몰한 기마부대의 정체를 쫓아 도착한 곳은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번개부대. 그런데 전차와 장갑차를 주력으로 삼는 기갑부대엔 어울리지 않는 독특한 물건들이 눈길을 끈다. 승마 부추부터 말 안장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이 부대의 모체인 독립기갑연대 초대 기갑연대장 이용문 장군의 유품이다. 그리고 그 독립기갑연대에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기병대가 존재했다. 실제 말을 타고 전투를 벌이는 기마부대다. 장갑 대대와 기병 대대가 있었고 신속한 공격력과 신속한 기동성을 바탕으로 정찰대와 습격대 임무 그리고 아군 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갈 수 있는 기동성을 갖춘 부대였습니다. 국방사 및 전쟁사를 연구 편찬하는 군사편찬연구소. 이곳에서 6.25 전쟁 당시 특히 신사리, 즉 요즘의 신사동 쪽에 거점을 둔 채 한강선 방어 전투에 실제 참전에 활약한 기병대대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북한군은 주로 나룻배나 뗏목을 이용해 도하를 시도했다. 이에 기병대대는 말을 이용한 빠른 기동성으로 강변에 배를 대려는 북한군들을 격퇴시켰다는 것이다. 국내 최초 기병대대의 수장을 찾기 위해 육군 기록 정보관리단을 찾았다. 당시 이제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발견한 이름 바로 장철부. 수소문 끝에 기병대대장 장철부의 조카를 만났다. 정성스레 보관해온 앨범. 네. 아마 여기는 친구들과 그 속에서 군복을 입은 채 말에 타고 있는 기병대대장 장철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최초의 현대식 군사학교인 황포군관학교 기병과를 다녔던 장철부는 자연스레 기병대대장이 됐다. 원래 본명은 김병자 원자 되세요. 그런데 이제 그 광복군 시절에 그 당시에 광복군들은 거의 다 가명을 썼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일의 경우 생포되었을 때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로 중국 이름을 사용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장철부라는 이름으로서 활동을 하신 게 나중에까지 이렇게 계속되신 겁니다. 아버님이 제일 오른쪽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철부 중령이 가운데 사진이고요. 형제가 나란히 군인의 길을 간 장철부 형제. 동생인 김병형 소위가 직접 쓴 장철부 전기에는 6.25 전쟁 중에 전사한 대한민국 마지막 기병대장으로서의 장철부에 관한 수많은 기록들이 남아있다. 기습을 받고 거기서 이제 교전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 부관이 사살되고 그리고 이제 그 장철부 중령도 그 허리와 팔에 관통상을 맞고 나머지 그 다 보고를 제대로 하고 나머지 부대원을 잘 리드를 해달라 하고 이제 본인은 거기서 자결을 택했다고 들었습니다. 65년의 세월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기억을 더듬어 옛 사령부터를 찾았건만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은 풍경에 노병은 가슴이 먹먹해진다. 예전에는 이런 높은 집이 하나도 없었고 이 주위에도 초가집들이 뜸뜸 있었고 나도 와서 이걸 보니까 기가 막히게 안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을 텐데 볼 수가 없어요. 한강선 방어 전투의 총사령부였던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는 당시 시흥보병학교 건물에 자리를 잡았었다. 지금 상황이 적이 들어와서 지금 일단 방어를 하고 있는 그 전투사령관으로서의
이품 참 당당하고 아무런 흔들림 없이 이렇게 전투 지휘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총책임을 맡은 김홍일 사령관. 그는 우선 북한군의 전투력에 밀려 퇴각하는 나고병들을 수습하고 재정비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또한 급박한 상황에서 혼성사단이라는 임시 편제로 전투에 임한다. 이런 김홍일 사령관이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혼성 제7사단을 배치한 노량진 지역. 북한군이 파괴된 한강 철교를 복구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결국은 김홍일 사령관의 어떤 생각, 작전 판단이 맞아떨어졌던 거죠. 그걸 방치를 하고 한강 철교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면 만약 6월 30일 날 적 전차가 그리 통과했다면 한강 방어는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복구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군이 방해 사격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게 북한군이 이제 7월 3일 날 그렇게 이제 전차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들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김홍일 사령관에 관한 기록에는 병사들의 사기를 무엇보다 중요시했던 그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런가 하면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그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사용된 도시락 폭탄을 만든 주인공이기도 하다. 김홍일 사령관의 아들을 만나기 위해 미국 코네티컷으로 향했다.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친 아버지는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진 못했지만 커다란 기둥과도 같은 존재였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가운데 그냥 여름에 돌아갔어요. 아무 사람하고 상대해도 리스펙트 중요한다. 그러니까 아래 사람, 위에 사람 상관없고 그거 한 가지. 돈 그런 거 뭐 탐의하지 마라. 적당히 그냥 먹고 살 수 있으면 된다. 그 두 가지 정말 아주 훈련 단단히 그냥 기가 나요. Of the American Embassy in Seoul. 1950년 당시 미 대사관의 1등 서기관이었던 해럴드 노블이 6.25 전쟁 초기 3개월에 관해 세밀하게 기록한 이 책에는 아버지 김홍일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육군사관학교 교장 김홍일 소장이 자기 책임 아래 부서진 군대를 재편성하고 있었다. 김 장군은 미소로 그어지는 잔주름과 반백의 머리칼로 인해 어디서나 눈에 띄었다. 결과는 아버지 얘기는 그래야. 그래서 내 전략, 오케이. 한 30명, 60명 모이면 오케이. 이거도 분대장, 오케이. 임시로 그냥 다시 그냥 걸어서 이제 북서로 올라가는 거야. 또 한강 다리 지키는 거. 아무래도 그 한강에서 그 탱크 스탑 해야지 살 수 있다. 김홍일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방어에 소련과 북한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 미국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찾은 자료에서는 이에 대한 소련과 북한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스탈린은 북한군이 서울에 머물러 있던 7월 1일 북한 주재 소련 대사 시티코프에게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내 답답함을 토로한다. 김일성은 북한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뚫지 못한 원인 중 하나로 서울을 점령 후 강을 건너는 데 시간을 지체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우리 군이 필사적으로 한강 방어선을 지켜내는 사이 유엔군 파견이 결정된다. 그리고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 온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러한 전투라는 그런 인식으로서 정말 진정한 호국 정신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자기 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었던 셈이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잇게 한 6일간의 전투.
이 격전의 장에서 목숨까지 버리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호국 선열의 뜻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한 마흔들이 모이고 있다. 지역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여기 노들 나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강 광화선 전투를 기념하는 그런 조형물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참전했던 분들의 참전자, 그다음에 전사하신 분들, 이분들의 명비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이 한강 방어선 전투를 지휘했던 분이 김홍일 장군이신데, 김홍일 장군에 대한 그런 공적부도 여기다 세우고, 그래서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추모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추모 공원을 이렇게 좀 조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목숨을 걸고 싸운 이름 없는 영웅들. 사방이 전쟁의 포화로 뒤덮였던 그날도 65년이 지난 오늘도 한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 그리고 이곳 한강에는 6일간의 기적을 만들어낸 숨은 영웅들이 있었다.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이 땅에서 있었던 무수히 많은 전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강에서의 전투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강선 방어 전투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잇게 한 중요한 전투로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강에서의 목숨을 건 방어로 북한군 주력 부대의 남진을 지연시켰으며 미 지상군과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는 시간 또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로 인해 한 달 안에 남한을 점령하겠다던 북한군의 작전 계획도 무너지게 됩니다. 전쟁의 양상을 바꾼 6일간의 전투. 그 뒤에는 오로지 조국을 지키겠다는 의지 하나로 사력을 다해 헌신한 수많은 장병들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이 땅에서 벌어진 수많은 전투, 그중에서 우리가 한강 전투를 다시 기억하고 돌아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